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리버풀과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가 충격적인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스웨스트 더비라고 해가지고 양 팀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7골차 대승은 리버풀이 클럽 역사상 맨유 상대로 최다 점수차 승리에 해당합니다. 종전 기록은 1895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거의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 당시에 2부 리그였습니다. 그때 7대1 대승이 최다 점수차 승리였습니다. 즉 이는 리버풀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대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맨유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대패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맨유는 7골차 대패가 단순히 리버풀 상대로만이 아닌 클럽의 1부 리그 역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에 해당합니다. 종전 기록은 1931년 12월 울버햄튼한테 이제 0대7로 대패한 적이 있어요. 울버햄튼도 과거에는 나름 잉글랜드의 강호로 분류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930년 12월 에스턴 빌라야 전통의 명가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 황실에서도 좋아하는 구단이고요. 에스턴 빌라한테 0대7로 대패를 당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1926년에 블랙번 로버스한테 0대7로 대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경기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주중 울버햄튼전과 비교하면은 조타와 바세티치 그리고 이제 치미카스 대진의 각포와 핸더슨, 로버트슨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즉 울버햄튼전에는 맨유전에 대비해가지고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렸던 반면에 이번 경기는 최정예로 나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루이스 디아스하고 티아고 알칸타라 그리고 나비 케이타, 조 고메스, 켈빈 램지는 여전히 부상 중에 있었습니다. 맨유는 주중 웨스트햄하고의 경기에서는 대거 로테이션을 돌렸었죠. 그래서 그때와 비교하면은 가르나초와 자비처, 맥토미니, 말라시아, 린델레프, 메가이어 대신에 레시포드, 프레드, 카세미로, 바란, 쇼, 리산드로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최정예로 리버풀전에 나섰죠. 특히 이제 쇼하고 바란 같은 경우는 부상 이슈로 인해서 결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은 선발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산초는 독감 후 벤치에서 대기했고요. 에릭센과 마샬 그리고 판더베이크는 여전히 부상 중에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이 경기에서 항상 쓰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크게 변칙을 준 건 없었습니다. 맨유 역시 4-2-3-1을 썼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왼쪽 윙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동안 그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측면에 쓰더라도 오른쪽 윙으로 썼는데 이 경기는 왼쪽 윙으로 배치를 시켰고 베오르스트가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레시포드가 최전방 원톱으로 썼습니다. 이거야 그 베오르스트 공미에 레시포드 톱으로 쓰는 거는 요즘 들어서 자주 쓰던 전형이긴 하죠. 경기 시작부터 25분까지 홈팀 리버풀이 일방적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25분경까지만 하더라도 슈팅 숫자에서 7대1로 압도했고 점유율에서도 61대 39로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리버풀의 마무리는 좀 안 좋았습니다. 7번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반면에 맨유는 한 번의 슈팅을 바로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는데요. 9분경에 쇼의 스로인을 베호르스트가 다시 이제 횡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 달롯이 볼을 끌고 가다 패스를 내준 거를 안토니가 전매 특허인 접고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를 알리송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분경부터 40분경까지는 맨유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점유율은 리버풀이 가졌으나 맨유가 이제 효과적인 역습을 활용하면서 슈팅 숫자에서 3대0으로 앞섰거든요. 이 과정에서 득점 찬스들이 있었는데 먼저 그 26분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넘겨준 전환 패스를 안토니가 받아서는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상대 수비가 에어싸니까 측면으로 내줬고 여기서 이제 달롯이 프레드와 패스를 주고받고서 크로스로 올린 거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아주 살짝 빗나갔었습니다. 그 27분경에 이 경기 두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데아가 길게 측면으로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쇼가 크로스를 올려줬고 이를 이제 레시포드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다소 빗맞으면서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맨유가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틈을 타서 리버풀이 43분경에 첫 유효 슈팅을 골로 가져갔습니다.
알리송이 골대 밖으로까지 나와서 왼쪽 측면으로 길게 전환 패스를 내줬고요. 이를 이제 그 로버트슨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가 스루 패스를 연결해 준 거를 각포가 받아서는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대야 골키퍼가 미동조차 할 수 없었던 멋진 골이었죠. 이대로 전반전은 리버풀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리버풀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점유율에서도 6대4로 앞섰고 슈팅 숫자에서도 8대4로 앞섰습니다. 다만 조금 더 효과적인 축구는 맨유가 하는 편에 속했었거든요. 슈팅 4회 중에 3회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었고요. 또 이제 기대 득점도 리버풀이 0.69골, 맨유가 0.56골. 즉 그 슈팅 대비 위협적인 상황 자체는 맨유가 더 많이 만들어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은 리버풀이 골을 넣으면서 1대0 리드를 잡게 됐던 거였죠. 리버풀의 선제골이 나오고 나서 후반전은 리버풀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후반 2분 만에 리버풀의 추가골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리버풀의 압박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양상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요. 리버풀이 시작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을 취했어요. 하지만은 맨유가 여기서 상당히 그래도 노련하게 플레이들을 하면서 역습을 통해서 리버풀의 배후를 상당히 잘 공략을 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은 맨유 선수들이 실점을 한 이후에는 리버풀의 압박에 우르르르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리버풀의 그 후반전 첫 골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엘리엇이 압박을 통해서 가로채기를 성공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로 흐른 거를 맨유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로가 볼을 잡았으나 파비뉴가 다시 가로채가지고 로빙 패스를 넘겨줬고 이를 이제 살라가 크로스로 가져간 걸 쇼가 차단했으나 엘리엇이 재차 크로스를 올렸고 뉴네스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분 뒤에 리버풀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맨유가 공격을 펼치던 과정에서 핸더슨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루즈볼을 잡아서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각포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살라한테 길게 패스를 내줬고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동안 살라가 볼을 끌고 가면서 상대의 수비를 유인한 다음에 땅볼 크로스를 날카롭게 내줬고 이를 받은 각포가 거의 각도가 없는 지점이었음에도 대야 골키퍼 키를 넘기는 센스 있는 로빙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각포의 멀티골이었죠. 다급해진 맨유는 58분경에 프레드와 베호르스트를 빼고 맥토미니와 가르나초를 넣으면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프레드가 이제 아무래도 수비 보호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인데다가 또 이제 가르나초를 넣어가지고 측면 공격을 조금 더 살려보겠다는 포석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다시 한번 리버풀의 압박에서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안토니의 터치 미스를 핸더슨이 가로채가지고 뉴네스한테 전진 패스를 줬고요. 여기서 이제 리버풀 공격 4대 맨유 수비 3의 수적 우위 상황에서 뉴네스의 스루 패스를 맥토미니가 태클로 저지했으나 뉴네스가 재차 전진 패스를 연결했고 이를 살라가 패스 방향을 그대로 살려서 논스톱 터닝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맨유도 골을 넣을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73분경에 아놀드의 패스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로채가지고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레시포드가 드리블로 치고 가가지고 골키퍼까지 제치고서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워낙 각도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이 있었습니다. 레시포드의 골대 부른 이후 곧바로 리버풀이 다시 한번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살라가 이제 파울을 얻어낸 상황에서 아놀드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카세미로가 걷어냈으나 핸더슨이 재차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뉴네스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뉴네스의 골로 스코어가 5대0까지 벌어지자 맨유의 테나우 감독은 주축 선수인 카세미로와 리산드로를 빼고 자비처와 말라시아를 넣으면서 사실상 이거는 체력 안배에 나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대로 끝났다. 그러니까 지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자라는 포석에 가까웠습니다. 리버풀 역시 맨유의 교체가 있으니까 곧바로 4명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사실상 승기 잡았다는 거죠. 핸더슨하고 뉴네스하고 각포하고 파비뉴를 빼고 바세티치하고 조타하고 피르미누하고 밀러를 넣은 거죠. 그 83분경에 리버풀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밀러가 측면 후 패스를 내준 거를 엘리엇이 받아서는 볼을 몰고 가다가 전진 패스 찔러줬는데요. 이를 쇼가 걷어낸다는 게 피르미노 맞고 굴절된 거를 살라가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 넣은 겁니다. 그리고 85분경에 양 팀이 사이좋게 교체카드 한 장씩을 더 썼습니다. 리버풀은 엘리엇을 빼고 커티스 존스를 넣었고요. 맨유는 에이스인 레시포드를 빼고 엘랑가를 투입했습니다. 리버풀은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다시 한번 추가골을 넣으면서 7번째 골을 완성을 했죠. 이 역시 압박에 의한 역습 과정에서 골이 나왔던 건데요. 바세티치가 이제 패스를 준 거를 커티스 존스가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살라의 전진 패스를 피르미노가 받아서는 수비 한 명을 제치고 지체 없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이대로 경기는 7대0 리버풀의 역사적인 대승 후 마무리가 됐는데요. 경기 기록은 리버풀이 대승을 거둘 만한 경기였습니다. 기대 득점 후 놓고 봐도 3대1로 리버풀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슈팅 숫자도 18대8로 크게 앞섰고요. 2배 이상 많았고요. 유효 슈팅도 8대4. 리버풀이 유효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효 슈팅 8개 중 7개를 골로 가져간 거니까요. 점유율도 6대4로 크게 앞섰는데요.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전반전은 대등했어요. 각포의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동일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하지만은 각포의 골이 터진 이후 기대 득점 그래프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부터 그냥 맨유 선수들의 피로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리버풀이 시종일관 경기를 주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그러니까 25분경부터 40분경까지 조금 주도했고, 또 이제 한 65분경부터 75분경까지 잠시 주도한 게 전부였던 거죠. 리버풀은 이 경기 7대0 대승으로 맨유 상대 홈에서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5승 3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8경기 전체 스코어를 놓고 보면은 18대1로 리버풀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홈에서만큼은 유난히 맨유에게 강한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리버풀 선수들이 라이벌전 특성상 맨유 상대로 홈에서 유난히 동기부여를 크게 가지고서 나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리버풀이 최근 맨유한테 강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살라가 있는 거죠. 살라가 맨유 킬러거든요. 살라는 리버풀 선수 최초로 맨유 상대로 리그 5경기 연속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살라는 노스웨스트 더비 12경기 12골로 최다골 기록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죠. 2위는 제라드 9골입니다. 게다가 살라는 이 경기 멀티골로 리버풀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129골을 넣으면서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자로 등극했습니다. 종전 최다골 기록자는 로비 파울러 128골이었습니다. 중요한 라이벌전에서 대기록을 수입한 살라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살라만이 아닌 각포와 뉴네스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은 그 맨유전에 3명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한 건데요. 3명의 리버풀 선수가 맨유 상대로 한 경기에서 동시에 멀티골을 기록한 거는 19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경기 승리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선수는 각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팽팽했던 흐름에 균열을 가져온 게 각포였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선제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서 각포는 볼 경합 승리도 8회를 기록했고요. 상대 박스 안에서 4회의 볼 터치를 가져갔고, 그리고 또 이제 슈팅 3회를 시도해서 2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가져가면서 맨유선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각포는 그러니까 리버풀 오고 한동안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패한 영입인가? 잘못된 영입인가? 라는 지적들이 있었으나 이번 경기에서 그 리버풀 소속으로 첫 멀티골을 넣으면서 마침내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한 게 아닌가라는 조금 희망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이제 득점 찬스 리시브 역시 뉴네스와 각포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거기가 가장 많은 득점 찬스를 받아낸 선수들로 1, 2위를 기록한 거죠. 엘리엇이 이 경기에서 깜짝 선발 출전했거든요. 원래는 요새 그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리버풀 유스 출신 10대 유망주 바세티치가 선발 출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클롭 감독은 엘리엇을 깜짝 선발 출전시켰는데 여기에 대해 그 엘리엇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클롭 감독의 믿음에 화답을 했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엘리엇은 공격 시퀀스 관여에서
에이스인 모하메드 살라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올렸죠. 살라 다음으로 많은 6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엘리엇은 득점 찬스 패스에서도 최다를 기록을 했죠. 로버트슨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요. 뭐 살라도 세 번째로 많이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쨌건 그 엘리엇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엘리엇은 패스 시도도 53회로 최상위권이었고 패스 성공도 42회로 최상이었고요. 기대 위협은 0.52골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진 패스도 5.2회로 가장 높은 편에 속했고요. 그리고 이제 볼 전진 캐리도 1.8회로 가장 높은 편에 속했고요. 그 외에 뭐 드리블도 2회를 성공시켰고 볼 경합 승리도 4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유가 급작스럽게 무너진 이유를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는 저는 그 맨유의 빡빡한 일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맨유가 12월 28일 노팅엄 포레스트전을 시작으로 이번 리버풀전까지 매 경기를 3, 4일 간격으로 치렀어요. 왜냐면은 맨유는 현재 4개 대회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죠. 지난 주말에 그 뉴캐슬전에 승리를 하면서요. 또 이제 FA컵도 8강까지 올라갔고요. 유로파 리그도 심지어 바로 16강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조 2위에 그치면서 플레이오프 2경기를 더 치렀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는 현재 유럽 리그 팀들 중에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팀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맨유가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다 보니까 피로도가 덜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잘 나갈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그 흐름을 타면서 계속 버텨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그 전 경기들에서 위험 신호등 나온 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하고의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도 먼저 실점을 했다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었고요. 웨스트햄하고의 FA컵 경기에서도 먼저 실점을 했는데 역전승을 거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기 내용적인 측면은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선수들의 정신력으로 대역전승을 이끌어낸 건데 이번 리버풀 원정에서 각포한테 실점하니까 급격히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그 입증하는 지표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이 경기에서 맨유 선수들의 활동량이 99.01km밖에 안 됐어요. 활동량이 100km가 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프린트가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스프린트는 도리어 리버풀이 무려 198회를 기록했던 데 반해 맨유는 157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각포한테 실점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이후의 실점들은 모두 다 리버풀의 압박에 의해서 가로채기를 당하면서 실점을 한 거 혹은 리버풀의 역습에 실점을 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건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맨유한테 7대0 대승을 거두면서 5위까지 올라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해당 경기에서 승리한다면은 골득실에서는 리버풀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을 제치고 4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맨유는 리버풀한테 대패를 당하면서 1, 2위 경쟁에 다소 이제 밀려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2위인 맨시티하고의 승점 차는 9점 차, 그리고 1위인 아스널하고의 승점 차는 14점까지 벌어진 상태거든요. 물론 맨유가 한 경기 덜 치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우승 경쟁에 뛰어드는 거는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가운데 리버풀과 맨유의 향후 일정은 상당히 빡빡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리버풀은 본머스 원정은 그나마 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러야죠. 이미 1차전 홈에서 2대5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 약간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백업 멤버들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3골차 패배를 뒤집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 이후에는 맨체스터 시티 원정, 첼시 원정, 그리고 아스날 홈 이렇게 이어지는 죽음의 일정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은 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유 같은 경우도 빡빡합니다. 일정이. 당장 그 레알 베티스하고의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홈 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그나마 사우샘튼하고의 홈 경기는 다소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이제 그 유로파리그 베티스하고의 16강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하고의 원정 경기는 연기가 됐지만은 풀럼하고의 FA컵 8강전, 현재 풀럼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팀이고요. 또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뉴캐슬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분명한 건 리버풀이 맨유한테 승리하면서 3, 4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됐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펼쳐질 예정이니까 남은 프리미어리그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리버풀과 맨유 경기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